이번 강의는 교과서 130쪽을 펴고 정읍사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읍사 개별 활동지를 아직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은 먼저 활동지를 작성해보고 그 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정읍사와 같은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이 정읍사가 백제시대부터 오랜 기간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한글의 모습으로 기록된 짧은 시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세세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세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요. 정읍사는 작자 미상,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경설화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시대의 정읍이라는 고을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읍사라는 노래의 지은이는 정읍에 사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시의 최초 형태인 노래의 가사이기 때문에 시인과 화자를 일치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정읍사라는 노래의 지은이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작가 요건을 충족한다. 라는 점도 짚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래요. 일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는 존칭의 혹격조사입니다. 혹격조사라는 건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라는 건데 존칭이라는 건 이 하가 붙은 앞에 있는 대상, 달을 높여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달님이시여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시의 화자는 달에게 말을 건네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달님이시여 높이 곰 돋으시어 멀리 곰 비추오시라 비추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기야를 선생님이 아예 읽지도 않은 건 이 어기야가 전혀 의미가 없는 여음구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작품은 노래의 가사였죠. 멜로디에 맞춰 불렀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의미 없는 말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그게 어기야, 그 밑에 있는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같은 건데요. 이 부분은 의미가 전혀 없는 박자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 문학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여음구들을 모두 삭제한 채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1행과 2행에 모두 곰이라는 말이 쓰였죠. 이 곰은 강세의 전미사, 즉 강세, 강조의 역할을 하는 전미사예요. 앞에 붙은 말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곰은 이 곰이 높이라는 말을 강조해줘서 높이 머리 곰은 머리 즉 멀리라는 말을 강조해줘서 멀리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 2행에서 화자는 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죠?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추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이 최대한 높게 돋고 또 최대한 멀리 비추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밝아지겠죠. 화자는 지금 달에게 세상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경설화와 함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왜 화자가 달에게 이렇게 세상을 밝혀주길 바랬는지까지 해석을 해야겠죠. 배경설화에 따르면 행상을 떠난 화자의 남편이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 달에 의탁해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남편의 무사기환을 소망한다, 기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얘기했지만 이 시에서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시에서 달은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일까요? 행상을 나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매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의 화자도 지금 달을 보면서 높이 돋고 멀리 빛을 비춰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원을 하고 있죠. 달은 화자에게 기원의 대상, 즉 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 남편의 무사기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천지신명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달이 남편의 무사기한을 도울 수 있었던 건 달의 어떤 속성 때문이죠? 세상을 널리 밝혀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빛을 발하는 달의 성질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에서 달은 늘 광명이라는 것을 상징해 왔어요.
넓고 밝은 빛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작년에 관동별곡 마지막 행에서도 명월이 안이 비춘 데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달이 돋아나면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 임금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의 달은 광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인류나 민족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져 오는 상징, 그런 보편적인 상징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는 말을 써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또다시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라는 여음구가 나오죠. 얘기한 것처럼 박자를 맞추기 위한 전혀 의미가 없는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는 지금 밑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여음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후렴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둘의 구분은 크게 의미 없고요. 후렴구는 여음구가 반복될 때 후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음구, 후렴구를 넘어가서 오행을 보도록 할게요. 저제, 여러신, 고요라고 했는데 저제를 풀어서 해석하면 저자에, 즉 시장에라는 뜻이고요. 여러신 고요는 가 계신가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오행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자에 가 계신가요? 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대상, 네, 바로 남편이겠죠. 이 문장의 주어이자 청자는 남편이 돼요. 그래서 의미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 넣어보자면 남편이요 정도로 의미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 저제, 저자라는 부분도 화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이었어요. 화자가 기다리는 남편의 직업,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 네, 행상인입니다. 정읍사의 배경설화에도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남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에요. 당시의 장은 여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행상인들은 굉장히 먼 길을 떠나곤 했는데요. 먼 길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쯤이면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어기야 역시 여음구 의미 없는 감탄사니까 넘겨두고요. 진대를 디데울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대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진곳, 즉 질척질척이는 곳을 이야기해요. 배경설화와 단어의 의미에 따르면 진곳은 진흙탕물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청자는 남편이죠. 남편이 진대를 드데울까 울셰라 두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 리을셰라라는 거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을 지닌 어미였죠.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화자는 지금 남편이 진대를 디딜까봐, 즉 진흙탕물을 디딜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화자가 단순히 남편 신발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곳, 진흙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이 뜬 어두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디딜까봐 두렵다는 그 진대. 그 진대가 의미하는 것은 남편이 처하게 될 어떤 위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행상을 나간 남편이 처할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배경설화만으로는 그 위험이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진대라는 것은 남편이 처하게 될 위험, 어둠, 위기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진대를 남편이 빠지게 될 어떤 신변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올지 모르는 어떤 유혹, 남편을 유혹할 다른 여성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런 견해가 생긴 이유는 이 정읍사라는 작품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건전하지 않은 작품으로 분류돼서 금지된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이 금지됐던 이유는 그런 해석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배경설화와 이 시의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진대를 유혹, 다른 여성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사실은 불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견해가 있지만 이 진대는 위험, 어둠 정도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라 화자의 성격이 남편을 걱정하는 지고지순한 여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까 봐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 이렇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이자 오행과 육행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드데올셰라라는 어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화자는 지금 남편이 어떤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함, 그리고 두려워한 이유는 남편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염려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은 다시 여음구, 후렴구, 어기야 어강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탈행도 조금 해석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놓고시라는 놓으십시오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 어느이다는 학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느 것이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어느 곳에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해석 다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 생뚱맞죠? 시장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그 남편이 진대,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이나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어느 것이 의미하는 건 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직업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는 짐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뭐 들짐승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 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것이나 그 모든 짐을 놓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 보면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나죠?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남편을 걱정, 염려하는 정서가 드러나요. 다음으로 어느 이다를 어느 곳에나 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의 화자 남편이 직업이 행상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오랜 기간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서 남편이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느 곳에나, 즉 어느 숙소에나 놓고시라, 짐을 놓아라, 짐을 풀러라, 즉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어느 곳에나 짐을 풀고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남편을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어느 이다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는 크게 작품 전체 정서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행에 뭐라고 했냐면 내 가는데 점그롤쉐라라고 했어요. 직역을 하자면 내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 내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 가는데 내를 화자 자신으로 보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마중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 내를 남편이 생략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맥락상 이 두 번째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전되면서 남편, 임이라는 단어는 생략되거나 사라졌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를 화자와 남편, 즉 우리로 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의 앞날, 우리가 갈 길이 저물어질까 두렵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내를 내 남편, 내 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고요. 내 남편이 가는 길이 점그롤까, 그러니까 저물어질까, 어두워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역시 남편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고, 내 남편 가는 길이 저물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청자는 지금 달이 되죠. 달에게 남편이 가는 길이 어두워지지 않게, 저물지 않게 비춰달라, 맥락상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염려, 그리고 남편의 무사기환을 기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정리했지만 보다시피 화자의 정서는 맥락이 통일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간절함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기원의 대상이자 천지신명 같은 존재인 달에게 또 광명을 상징하는 달에게 남편의 무사기환을 기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지금쯤 시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남편이 증대를 드데올시에라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느 곳이나 어느 곳에나 짐을 풀러라 라고 하면서 내 남편이 가는 길이 저물어질까 두렵구나. 남편을 염려하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노래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본문 해석을 통해 화자의 상황과 정서, 주제의식까지 모두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정읍사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인데요. 대립적인 시어가 사용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도 여러분,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정읍사에서 어떤 시어를 우리가 대립적인 시어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립적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긍정의 시어와 부정의 시어가 대립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광명, 세상을 밝게 해주고 세상을 밝게 비춰줌으로써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천지신명 같은 존재, 바로 달이라는 시어였고요.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과 대립되는 시어는 뭐였죠? 네, 그 밑에 있는 증대라는 시어였어요. 위험, 어둠이었기 때문에 광명을 의미하는 달과 대립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달이라는 시어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면서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죠. 광명을 상징하는 시어였고요. 반대로 증대라는 단어는 어두운 곳, 위험한 곳을 상징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두 시어는 그림처럼 대조, 대립을 이룬다, 대립적 시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대립적 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는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비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립적 시어를 제시해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방식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읍사라는 작품은 형식적으로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정읍사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의의를 갖게끔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읍사가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면 먼저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 시조의 형식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듯이 우리 시조의 형식하면 3장, 6구, 45자 내외를 이야기를 해요. 또 시조는 네 마디로 띄어서 읽는다 라고 해서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3장이라는 건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행으로 이루어진 세 줄짜리 시라는 걸 뜻해요. 우리에게 지금 친숙한 시조로 예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남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군할제 독약청청하리라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죠. 6, 9에서 9라는 건 한 행을 반으로 나누면 이 두 마디가 한 구가 되는 거예요. 구라는 건 두 개의 단어가 이어진 건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행을 의미상으로 나누면 이 몸이 죽어가서 이렇게 묶이고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묶이겠죠. 이 구가 시조에서는 각 행에 두 구씩 존재를 해서 총 6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조의 3장 6구라는 형식이고요. 음보라는 건 띄어 읽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시조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총 4마디로 띄어서 읽었죠. 이게 바로 시조의 사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읍사가 이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읍사에서 여음구, 후렴구들을 모두 삭제를 해버리면 시조의 형식의 기원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달아 높이금 도다샤 머리금 빛이 오시라. 부분이 한 행이 되고요. 저제 녀려신고요 진대를 디대올세라. 가 두 번째 행이 되죠. 그리고 어느 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저묵을세라. 가 세 번째 행이 돼요.
자, 이렇게 정읍사에서 후렴구와 여음구를 정리하면 모양의 꼭 3장, 6구, 4음보처럼 시조의 형식을 띠더라는 거예요. 시조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3장, 6구, 4음보라는 시조 형식은 정읍사의 기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정읍사의 중요한 의의로는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됐다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작품은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된다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승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읍사라는 작품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우리말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에요. 정읍사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했듯이 백제시대부터 무려 조선시대까지 그 오랜 기간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자도 아닌 우리말로 기록된 작품이라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고대 가요는 전부 다 한역되어서 한자로 기록되어 전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요. 또 이를 통해서 구비문학이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백제시대의 노래가 우리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을 살면서도 백제시대에 불렸던 노래 가사를 전수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정읍사의 전승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읍사의 정서와 관련된 건데요. 오랜 기간 정읍사가 구전될 수 있었던 건 이 작품에 드러난 정서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보편적이고 공감을 받을 만한 정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작품은 기다림의 정서,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전통적 여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심화 과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